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계신 데서 제가 감히 뭐 강의를 한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저에겐 굉장히 부담이 됐고요. 또 특별히 이렇게 더운 여름에 이렇게 훌륭한 모임을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 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국가적인 뭐 3.1절이라든지 8.15라든지 이런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어떤 가치를 담은 날에 이렇게 목회자님들께서 그 모임을 가지신다는 것에 큰 의의를 뒀습니다. 저는 사실 그 여성 쪽에는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어떤 독립에 대한 뭐 여성운동사를 연구했거나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그 얘기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미래지향적인 여성에 대한 여성학은 좀 공부를 했고 또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사실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것을 좀 깊이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 역사적 배경인 것은 그 일제시대 때 항거했던 여성들의 역사가 굉장히 묻혀졌고 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그 연구해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드리면서 정말 그 일제시대 때 저는 서울 YWC에서 한 30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단체는 1922년에 창립을 해서 지금 뭐 80주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곳에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일제시대를 항거하면서 그 어떤 우리나라의 어를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했던 역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뭐 체험적이거나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전달해드리기가 조금 좀 민망해서 몇 군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역시 기독교적인 그 교육을 받았던 김마리아 여사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들의 역사가 굉장히 우리나라 독립에 많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1892년에 태어났던 그 김마리아 여사가 그 황해도 장년군 송천리에서 출생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1896년에 언더우드와 에비슨이라는 그런 선교사가 그 지역에 와서 좀 그 전도를 시작을 하면서 교회를 창립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김마리아 여사가 태어난 게 1892년인데 5살 때 집에 그러니까 사랑방을 개방해서 예배당을 설립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았고 1895년에는 그 지역에 솔례 교회를 신축하는 그런 어떤 교회의 역사를 창설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았던 김마리아 여사는 15살 때 서울로 와서 정신여고에 입학을 해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육의 그 산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정신여고도 물론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설립이 됐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 많은 그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독립운동사에 아주 깊은 역사를 남겼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제가 추천을 해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분의 역사가 곧 우리나라 여성들의 독립운동사와 이퀄이 된다라는 입장에서 보다 더 깊이 있게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기회는 아마 여러 곳에서도 많을 거고요. 특히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KBS인가 그곳에서 그 여성들의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는 프로그램이 오늘 아마 저녁 프로그램에 소개된다고도 합니다. 최근에 그 여성들의 소리가 그리고 여성들의 역사가 묻혀진 역사가 비교적 많이 발굴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부터 아들, 딸
부별 말고 낳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말하자면 그 어떤 하나의 그 사회운동처럼 정부가 주관을 했지만 사회운동처럼 일어났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전만 해도 남녀 구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사실상 아들을 낳으면 미역국을 당당하게 드셨지만 딸을 낳으면 왠지 죄를 진 것 같아서 미역국을 마음대로 못 먹었다라고 하는 여성의 역사는 아주 서민적이고 소시민적인 이야기지만 여성들의 역사를 가슴 아프게 했던 아주 우리의 그 과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아 선호 사상이 너무나도 강했던 우리들의 시절에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했다는 것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조명해 봐야 될 역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역사는 그 김마리아 여사가 임시정부에 가서 지역 주민 대표, 그러니까 뭐 황해도 대표, 뭐 환경도 대표, 이렇게 대표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황해도 대표로서 여러 가지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외국 유학을 통해서 신학을 새롭게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그 학교 교사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소상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그 김마리아 여사의 그 역사가 그런 그 독립운동사의 커다란 획을 기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이 이제 일을 했던 여러 가지 조직 단체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혈성부인회라는 것을 결성을 했는데 이 혈성부인회는 참기름이나 일용품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그 돈이 생기면 3.1운동 그 사건에 관련돼서 목살이를 하는 사람들의 그 옥바라지를 하고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 참기름을 팔고 생활용품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가정을 돌보는 그런 활동을 한 것이 가장 커다란 사업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라는 게 생겼는데 그것은 조선 독립운동 기금을 모금을 해서 상해 임시정부에 보낸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많은 그 족적을 남긴 그런 애국부인회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조금 이것을 본 그 책은 그 3.1 여성 동지회라고 지금 한 50주년을 맞는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작년에 그 한국 여성 독립운동사를 편찬을 했습니다. 31인의 여성들을 그 발굴해서 물론 알려진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보통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하면 교과서에도 나오고 어려서부터 아는 것은 누구예요? 유관순 열사는 뭐 우리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훨씬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묻혀진 여성 열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그 눈물겨운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정말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역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1910년대 송죽 결사대라는 것을 그 평양 수흥의 여학교에서 황애덕이라는 열사가 만들어가지고 그때 정말 그 작은 소시민 운동처럼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 역사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외우진 못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송죽 결사대라는 것은 말하자면 평양 수의 여학교의 교사인 황혜덕 씨가 저는 여기서 조금 밝히긴 그렇지만 그 부하연동에 있는 중앙여고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앙여고는 그 황신덕 씨라는 분에 의해서 창설이 됐고 그래서 그 학교가 지금은 추계예술대학교까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학교 다닐 때부터 3.1운동 성도자 찬화회라는 것을 진명로고 강당에서 해서 1년에 한 번씩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여성들을 소개하고 그분들의 선도적인 그 국가사랑에 대한 것을 그 추모하는 그런 그 선도자 찬화회를 1년에 한 번씩 가졌습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정말 여성들이 나라 찾는 일에 굉장히 정열을 다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그 황희애덕 선생님은 누구냐 하면
황신덕 선생님의 언니였어요. 그 황신덕 선생님의 그 옛날 가정사를 들어보면 황혜덕 선생님이 막내딸인데 이제 출산을 어머니가 하시는 중에, 그 전에 다 집에서 출산하셨잖아요. 출산하시는 중에 해가 나오질 않고 사흘 동안을 고생을 해서 출혈도 심하고 거의 돌아가실 무렵 좀 됐는데, 그때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의료적인 치료를 통해서 출산도 잘 되고, 그리고 그 회복이 되셔서 생명을 건지신 은인이셨대요. 그래서 그 과정이 그 이후에 그 선교사를 통해서 선교를 받고 기독교 신자가 됐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선교사들의 역할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언니인 그 황애덕 선생님은 기독교적인 그 정말 성품의 훈련과 그런 것을 통해서 가진 본인이 송죽결사대를 평양 숭의여학교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런 지침을 만들었대요. 첫째는 절대로 남의 험담이나 비평을 하지 말자. 아마도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뭐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라고 하면 너무 사람들한테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마 이런 첫 번째 그 규정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일본 물건을 쓰지 말고 국산품을 애용하고 국산품을 장려하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셋째는 옷고름을 달지 말고 단추를 달자. 그것은 물자를 아끼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네 번째는 회원들은 명주나 무명원만을 입자. 그것은 우리나라의 백의 민족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의 학교 교육을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결사대를, 송죽 결사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례를 들어서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고요.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엊그제 신문에 난 기사를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 202명이 새로 찾아냈다 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마 그냥 스쳐 지나가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이 너무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메모한 것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름지고 창백한 얼굴로 손주들에게 미소를 짓던 박애신, 1900년대에서부터 1969년까지 사셨습니다. 늘 옷을 입은 채로 잠을 잤다. 언제 가택수색이나 불심 검문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몸에 밴 습관이 됐던 것이다. 옷을 입고 잤다는 거예요, 일생을. 그리고 그는 19살 신혼 때부터 독립운동 전선에 나선 시아버지 김병롱 목사와 의열단 운동에 투신한 남편 김태규의 옷바라지를 도맡았다. 항상 집 주변에는 감시와 미행의 그림자가 맴돌았고 끝내 남편의 생사를 모른 채 광복을 맞았다. 직접 총을 든지 않았을 뿐 독립운동가의 며느리이자 아내인 박예신 역시 독립운동에 헌신한 인물이다. 이 박예신 여사를 비롯한 202명의 여성 독립운동가가 새로 발굴됐다. 이런 기사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문화원은 국가본처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월에서 5월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 및 보상 확대 방안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이들을 찾아냈다.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가 인정하는 독립운동가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도 사실 이번에 여기 오기 위해서 사실은 알아보니까 14,546명이 정부가 인정하는 독립운동가라고 합니다. 그 중에 200명은 약 한 2%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남하 선호사상, 또 바깥일은 남성에게, 또 아는 집안일만은 여성이 한다 라는 사고구조 속에서 이만큼의 여성들을 발굴해내는 것도 큰 업적이다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사실상 뭐 미래를 내다보고 현재를 보더라도
여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50%는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적은 숫자의 발굴, 그러나 이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많은 여성들이 그 과거에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역사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 202명은 분야별로 국내 한일운동, 항일운동, 학생운동, 3.1운동, 민주방면, 만주 방면에서 이제 뒷바라지를 했던 17명, 중국 방면에서 13명, 미주 방면에서 9명, 그리고 여러 가지 임시정부라든지 기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김상호 의사를 숨겨줬다가 고문을 당한 김 의사의 동생 김아기 여사, 독립운동가 이규갑 형제의 어머니, 기타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여성들의 희생이 뒷받침이 돼서 우리가 독립을 맞이했고 또 그런 역사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그만큼 여성들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물론 선도교황, 진서교황, 기타 이렇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여성들의 역사는 대개 감춰지거나 발굴되지 않은 역사가 우리들의 과거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1900년대에 들었으면서 저도 제가 재직하던 YWCA가 1922년도에 김한란, 유각경, 김필래 여성 지도자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YWCA나 YMCA 운동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사회운동을 통한 평화와 평등한 우리 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건설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실천하는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아마 3.1운동 때 60% 이상의 기독교인이 33인 중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아마 다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이화여대나 또는 YWCA나 기타 이런 신세대 여성들에 의해서 교육과 또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권익 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뛰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1922년에 창설된 YWCA에서 30여 년의 역사를 함께하면서 정말 기독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이런 사회운동을 했던 역사적 사실이 많이 알려지고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역사적으로 재조명돼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위안부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것은 찬반 양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김학순 여사 위안부를 처음 우리 세상에 발표한 김학순 여사가 8월 14일 날 그것을 밝혔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오늘을 제1회 여성 위안부의 날이라고 그렇게 칭을 했다는데 그것은 학계나 또는 정치, 사회적으로 많은 찬반 양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그런 뜻깊은 날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환경에서도 여성들은 국가사랑이라든지 사실 여성의 이름은 여성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물론 남녀가 다 마찬가지지만 어머니로서 딸로서 여성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가는 과정에서 정말 희생과 봉사적 관점이 아니면 해나갈 수 없죠. 또 기독교 역사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서 여성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내놓지 않고 지금까지 지금은 목회자님들도 계시고 또 교회 문화가 여성들에게 많은 역할을 주고 있지만 역할은 있을 때 능력 인정은 어떤 직급은 교회 직분은 남성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 감리교단이 여성 목회자를 인정하면서 처음 시작되지 않았나요? 그 역사가 얼마인지 제가 사실은 잘 모르지만
그런 역사적인 기독교 역사적인 입장에서도 여성의 역사는 많이 가리워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회의 주축돌은 여성이 아니겠는가. 아까 목사님께서 제가 그 교회의 권사라고 하셨는데 권사 아니에요. 집사예요. 그래서 그걸 밝히고 저는 이제 YWC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권사의 직분을 받지 못했고 그냥 집사로 그 박종수 목사님 교회를 이제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권사라고 하셔서 아이고 전 아닌데 하고 제가 성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그 여성의 역사 그러면 뭐 가부장적 그 사고 속에서 옛날에 구로공단 제가 노동부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구로공단에 가서 실태 조사를 해보면요. 왜 공장에 왔나요? 왜 공장에서 일하게 됐나요? 이렇게 말하면 10분 휴식하셔야 돼요. 근데 원하신다면 뭐 휴식하시겠어요?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아니 제가 힘들어 보여요? 아닙니다. 저는 힘들지 않으니까 그냥 끝내는 걸 원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손을 들어보세요라고 하든지 조사를 할 때 보면 오빠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 남동생 오빠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술만 좀 안 드시고 가정을 잘 지켰으면 내가 공장까지 안 왔다 라고 하는 실태조사가 90%를 육박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많은 여성들이 많은 역할을 했다는 것은 구로공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공단이 있어서 산업화 시대에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다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산업포장이라고 해서 그 TV에서 뭐 어느 날 산업의 날, 뭐 무역의 날 상을 탈 때 보면 쫙 남자들이 서 있고 가운을 입은 여자 근로자를 맨 꼭대기에 하나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상을 주고 했는데 사실상 그때 60만 여성 근로자가 결국 우리나라에 보리고개를 넘기게 해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모든 산업이 구로공단으로 들어올 때 뭐예요? 실도, 바늘도, 디자인도 다 외국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 패턴대로 잘라서 딱딱딱 잘라서 박아주고 또 가발 만들고 우리들의 손끝에서 다 되니까 남성 근로자의 수보다는 여성 근로자가 거의 시골에서 버스로 실어 날라다가 정말 그 구로공단 안에 그 닭장이라고 말하는 그런 조그마한 곳에서 살면서 기숙사라는 곳에서 살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성의 족적은 어디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산업화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 1960년대 이후 우리가 이북보다 못 살 때였어요. 그러나 여성들의 손끝에서 경제는 살아났고 우리는 보릿고개를 넘겼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 지금 그때는 그러니까 남자를 위해서 여성의 희생은 당연하다는 시대를 거쳐서 여러분 버스 안내원 땅땅 두들기고 출발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16시간의 고된 노동 속에서 그들이 모두가 다 농촌에서 돈 벌어서 남동생, 오빠,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희생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는 이만큼의 경제를 우리 손에 쥐고 세계 10대 강국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해도 또한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역사를 뒤로 하고 이제는 정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들 낳았다 그러면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가 다 달려오고 딸을 낳았다 그러면 가보지도 않았던 시대하고는 달라서 요즘 아빠들은요 아들을 좋아해요? 딸을 좋아해요? 세상 많이 바뀌었죠?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1982년도에
존 나이스빗이라는 미래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메가 트렌드라는, 그러니까 커다란 유행의 물결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분권화라든지 또는 네트워크라든지 조직사회 뭐 이런 용어를 여러분 지금 귀에 익숙하시죠? 그런 단어를 처음 그 책에서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21세기는 3F의 시대다 라고 말했다고요? 들어보셨죠? 이 3F가 뭐냐? 앞자가 F가 들어가는 세 가지가 시대를 주도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몇 세기에 살고 있죠?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너무나 맞아 들어간 거예요. 너무나 맞아 들어갔어요. 물론 네트워크라든지 지방 분권화라든지 뭐 조직사회라든지 소셜 서비스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일상 용어가 됐죠. 82년도만 해도 이 존 나이스빗이 그런 글을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용어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존 나이스빗의 그 미국의 미래학자인데 그분이 그런 용어를 쓰면서 그것이 아주 토착화되고 우리들의 용어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한 그 3F가 주도하는 세상은 뭐냐? 첫째, female. 뭐죠? 여성. 21세기는 여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여성이 주도적인 세력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럴 때 모두들 남성 중심 사회에 있는 그 남성분들이 기분도 나쁘고 뭐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달라졌어요. 여러분 지금 아들을 아들답게 키운다. 그래서 물도 안 떠다 묻고 또 아들답게 키운다. 아들답게라는 게 뭐죠? 뭔가 조금 카리스마적이고 억압적이고 좀 힘을 중심으로 하는 느낌이 들죠? 지금 아들을 과거에 아들답게 키워놓으시면 출세는 바라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21세기는 여성 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말 자체는요, 여자들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의미는 50%, 남성도 여성처럼 여성 비슷한 리더십을 가져야 출세할 수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21세기는 앞으로 좀 더 그렇습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배려하고 모성적 본능을 가진 사람이 출세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출세라 그러면 조금 좀 그렇지만 그 무슨 뜻인가요? 남을 섬세하게 배려하고 어머니의 모성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시대다라는 것을 예견한 거예요. 아들, 딸 구별 말고 여성적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부드럽고 뭐 조금 남의 앞에 가서 말도 못하게 하고 기를 죽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성의 여성성은 바로 섬세함과 배려 그리고 수용, 포용. 저는 그 장관을 그만두고 여성은 뭐 여성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저는 통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통일 사업을 하면서 경남대학교에서 이제 통일 과정도 마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통일 포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한 10여 년 그 통일 사업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통일은 결국 우리들의 포용력, 여성주의적 관점이 아니면 통일은 어렵겠다. 첫째. 두 번째는 복지적 마인드를 갖지 않고는 안 된다. 최근에 뭐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뭐 통일이 대박이다 어쩌고 이러면서 정부가 굉장히 그 북한을 연구해서 북한 내 그 여러 가지 제도와 우리 제도를 어떻게 하면 이제 앞으로 통일됐을 때 어떻게 할까 이런 연구를 하는 과정 중에 제가 보건복지부가 하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수준의 복지 수준을 유지하고 통일 후에 우리나라 수준의 복지를 유지하려면 95%가 대상이에요. 이북 사람 95%를 우리가 복지 혜택을 줘야 돼요. 최저 생계비를 대줘야 되는 입장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조금 더 성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지적인 마인드를 갖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수용하겠어요. 또 지금도 보면 얼마나 인내를 가져야 되겠어요. 뭐 절대적으로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하고 모성적으로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놓이고 여러 가지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그들과 보다 앞섰기 때문에 앞선 사람의 포용성을 발휘하지 않고는 통일이 안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메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21세기가 여성들이 다 여성 남 우월주의로 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NO. 그러나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의식세계가 앞으로의 성공의 요소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조금 성공하신 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여성주의적 품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성을 존중하고 존중이라는 것은 평등한 관계. 제가 그 탁삭선 씨가 쓴 그 행복 스트레스라는 책을 읽고 너무나 재미난 것을 봤습니다. 탁삭선 씨는 남자예요. 근데 그분이 쓴 책에서 행복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라고 하니까 세 가지를 들었더라고요. 하나는 남자가요 평등의식을 가지고 누구든지 평등의식을 가지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은 것이 퇴직한 남편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퇴직한 남편은 1년 동안 지옥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안정이 안 되고 또 불화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이분은 분석을 했더니 평등한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래도 종전의 사장이었는데 부장이었는데 집에 오니까 이거 뭐 나를 그냥 뭐 대접을 안 한다. 그래서 아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사장인데 부장인데를 놓지 못하고 특히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부장이고 사장인데 저는 친구가 한번 저기 거실과 그 책 서재를 청소하면서 남편이 70대까지 일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사장이었는데 사진을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쭉 저기 뭐 가서 뭐 이렇게 꽃 달고 찍은 사진 이런 거 이렇게 놨던 거를 이제 퇴직을 한다 그러니까 서재도 좀 말끔하게 치워주고 그 좀 집에 와서 생활하기 좋도록 배려를 한다고 좀 그 정리를 하면서 사진 같은 걸 다 치웠대요. 그랬더니 뭐 들어오자마자 여기 있는 거 나 어디 갔냐 내가 퇴직하고 나니까 나를 무시해서 이런 걸 다 없앴느냐 양탄자를 깔까 말까 했는데 그냥 깔지 뭐 그러고 나갔대요. 그러니까 아유 근데 뭐 그냥 덥기도 하고 썩지근하고 오래됐으니까 그냥 걷어서 창고에 넣었더니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했다 라는 것 때문에 너무 분노를 하고 상상 내가 저 남편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남편인가? 라고 볼 만큼 얼굴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책을 읽으라고 네가 읽는 게 아니라 남편이 읽어라 그랬는데 그렇게 자기가 평등한 의식을 갖지 않고 나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 라는 걸 갖고 평등의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행하다. 그러기 때문에 불행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또 이제 다음에 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성주의적 그 성격이라는 것은 꼭 여성이 상위 구조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성주의적 배려와 세심함이 21세기를 주관할 것이다. 그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에서 굉장히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feeling, 감성의 시대다. 라는 겁니다. 요즘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서서 감성의 시대라는 것을 조금 많이 더 느끼지 않았나요? 모 행정관의 그 이벤트성 여러 가지 행사에 그 대통령과 기타 여러 가지 그 행사가 굉장히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뭔가 좀 움직이고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예요. 감성을 움직여야 물건도 팔려요. 그렇지 뭐 아이고 저기 그래서 이제는 디자인 3D의 시대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디자인이 중심이다.
지금은 물건이 튼튼하냐 또는 얼마나 재질이 좋으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많은 퍼센테이지를 디자인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이 좋은 것이 더 잘 팔리는 세상으로 가죠. 이렇게 감성을 움직이는 것이 21세기의 트렌드다. 이것 또한 너무나도 긍정적입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경제는 뭐라 그랬죠? 경제도 결국은 감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퍼센테이지를 많이 차지한다는 그런 경제학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필링, 두 번째 감성이 또한 21세기의 트렌드다. 그 다음에 픽션. 이게 가상의 세상, 그러니까 상상과 요즘 영화도 어때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무슨 조선시대가 나오는가 하니까 현대시대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미래시대를 구성하고 뭐 신과 함께 기타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막 스토리텔링으로 빠져들기에는 뭔지 조금 가상적 세계가 보이는 것 같고 과거인 듯 미래인 듯 이런 그 픽션이 작용을 하는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제 21세기 중반에 들었으면서는 이 세 가지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덧붙인 얘기입니다. 존 나이스빗은 Feeling, Fiction, Female 이 3F의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거의 들어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래학자들이 이제 우리가 가장 여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를 그 미래학회장인 세계 미래학회장인 파비엥 고고디안이라는 분이 말을 했는데 이제 2070년이 되면 60세는 지금도 뭐 사실 60세 청춘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이 구비행이라는 사람은 60대는 이제 태어날 때, 그 다음에 이제 60세는 청춘이다. 그나마. 이제 그런 얘기, 이제는 뭐 이게 그 옛날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족 개념의 변화. 이미 프랑스 같은 나라는 제가 한 20년 전에 벌써 들으니까 가족의 개념이 우리하고 너무나도 달라요. 지금은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출산한 것을 국가가 긍정적으로 인정해 준 건 벌써 20, 30년 전입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그래서 그것을 성혼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가족의 형태를 다양하게 인정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수적 관점에서, 이것은 다른 쪽의 보수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안 할 수 없는 세대로 흘러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아이를 몇 명 낳습니까? 1.12명이에요. 본전이 안 돼요. 둘이 결혼해서 하나, 둘 낳는 집은 그렇게 둘이나 낳았어? 셋 낳으면 그래? 다섯 낳았다 그러면 TV에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럴 만큼 다산에 대한 것이 물리적인, 육체적인 거로도 별로 그렇게 다산형이 되지 않고 여성들의 가임 횟수가 과거의 어머니들은 이런 전에 제가 어느 어머니의 환갑잔치 가니까 그 어머니 보고 마이크를 대고 뭔 말씀을 좀 하시라니까 아이고 나는 뭐 시집와갖고 배가 빌 사이가 없었어. 몇쯤 나셨을까요? 9, 10, 12, 14, 15까지 낳는 거예요. 생기는 대로 나셨으니까. 그러니까 결혼 생활 20년 동안에 10명 낳았으면 뭐 배가 비워진 사이가 없었죠. 오신 분들은 웃었지만 그 자녀분들은 정말 눈가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도 자식을 낳아보니까 나는 하나나 둘 낳고도 쩔쩔매고 힘들어 죽겠는데 12 형제를 낳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만큼 여성들의 인생은 아이를 낳거나 그저 여러 가지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거나 그런 희생 속에서 아마도 저희 우리나라의 남자들이 대개 50세가 넘어가면 엄마를 많이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딸은 살아서 어머니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 아들들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여성들의 그 역사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 가족의 개념은 변화돼서 이제 2번 이상의 결혼이 이제는 합리적으로 된다. 지금도 이혼율이 37%입니다. 결코 좋은 건 아니죠. 미국의 초등학교에 가보면 학생이 한 사람 전학을 오면 니네도 디보스 했니? 엄마 아빠 이혼해서 너 학교 전학 왔니?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혼이 많다. 우리나라도 뭐 쉴 새 없이 이혼 소식이 들리고 그러면서 또 재혼도 많이 하고 그러나 아이는 1.21명. 이것은 거의 우리나라가 뭐 한 5, 60년 후에는 뭐 우리나라에 존재가 없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까지 있을 정도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렇게는 안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세상은 참 묘한 질서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남성이 중심이 되면 그 다음에 여성 중심 사회로 그 다음에 또 남성 중심 그렇게 오묘한 정말 하나님의 질서가 작용을 한다라고 해서 안심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성 중심 사회 그러니까 50%의 여성이 보다 더 활기 있는 세상이 되면 성문란이 올 것이다.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어느 정도는 이룩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렵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최근에 21세기에 들어서서 여성 대통령 우리나라도 일찌감치 여성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래도 20개국 이상이 여성 대통령이 나왔어요. 또 여러분 여성들 중에 유럽을 쥐락펴락하는 누가 있죠?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은 아마도 남성 중심적 사고를 가지셨던 분이라면 다시 한번 쳐다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몇 년 전에 멕시코에서 있는 세계 여성 대회를 갔다가 그 아일랜드의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이 그 회의에 왔어요. 근데 여성 기자가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끝날 수가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그 후임도 여성 대통령으로 후임을 넘겨주고 그 후임 대통령은 2번이나 대통령을 해서 3번 연속 여성 대통령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난 그 인터뷰가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어렵지 않습니다. 국가를 내 가정처럼 돌보면 됩니다. 내 국민을 내 가족의 건강으로 내 국가 경제를 가정 경제를 운영하듯이 아끼고 돌보고 관심을 갖고 봐서 그런 관점에서 운영을 했더니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인터뷰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낸시 펠로우라고 하는 미국의 상원위원장까지 한 그 낸시 펠로우 의원은 45세에 국회의원 출마를 했어요. 국회의원 출마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5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어라. 5 아이를 키운 엄마가 하는 목소리를 들어라. 섬세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5 엄마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것이 굉장히 성공적인 열쇠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늘상 나는 아이도 키워보고 가정을 이끌어보고 남성과도 살아본 사람으로서 이야기한다 라고 하면 의원들이 꼼짝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원의장까지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 만큼 세상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교계 내용을 사실상 잘 모르니까 교회 얘기는 목사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는 변화했고 또 미래 사회는 여성의 능력을 요구하는 사회입니다. 남성 중심 사회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비유하냐면 도끼 문화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남성은 도끼를 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쾅 쳐서 둘로 나누거나 셋으로 나누거나 넷으로 나눕니다. 여기도 회장님은 남성이고 사무총장님은 여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좋은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여성 바늘 문화입니다. 바늘 문화는 어떻게 돼 있죠? 두 개로 쪼개진 천을 하나로 묶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남성 그리고 여성이 함께 존재하고 함께 일을 해야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특히나 이 바늘 문화에 비교하면 정치도 말이죠. 우리나라는 정치인만 잘하면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왜 그 곧잘 인격적으로 괜찮던 사람이 저 국회에만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야 라는 말도 여러분 들어오시지 않았나요? 그런 여러 가지가 아마도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좀 낮기 때문인가 봐요. 그 유명한 여러분 다보스 포럼이라는 거 아시죠? 자,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경제 포럼이 있어요. 대통령들도 가고 뭐 재계 인사들도 가고 해서 1월 달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는 회의인데 그때 갔다 오면 그 회의에 새로운 어떤 포커스가 정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도 그 다보스 포럼에서 했어요. 근데 그 다보스 포럼,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요. 과거에는 UNDP가 했는데 이건 뭐냐면 여성 권한 지수라는 거예요. 여성의 그 입지가 어느 정도까지 왔나 이런 거를 조사를 해요. 근데 재작년 발표를 보니까 세상에 우리나라가 136개국 중에 몇 등쯤 했을 것 같아요. 여성 권한 척도가. 그것은 어떤 걸 기초로 하느냐. 남녀 평등한 임금이냐. 또 남성과 여성이 그 행정부처의 높은 위치에 비슷하게 들어가 있느냐. 기업에서의 여성의 활동이 어떠냐. 이런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수는 어느 정도냐. 이런 여러 가지 권한 지수를 조사하는 그런 조사입니다. 그런데 136개국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111위. 아니 우리나라 여자들 얼마나 지금 남자 목사님들이 저 사람이 무슨 소리야?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설치는데? 라고 보셨겠지만 실제적으로 통계적인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111위 136개국 중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유엔에 가면 한국은 굉장히 빠른 여성들의 그 권익보호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위원장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기서도 권한지수를 UNDP가 결정한 것을 발표할 때는 제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뒷공문을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도 60위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라면 아이고 정말 그렇게 여자들이 요즘같이 뭐 살기 좋고 목사님들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되셨는데 무슨 그럴까라고 하지만 통계적인 지수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에서도 여성은 하위구조, 학력구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상승됐지만 84%가 대학 가는 그 나라는 세계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아마 그 상위 그룹에 있을 거예요. 지금 오히려 유럽이나 서구 유럽은 대학 진학률이 자꾸 떨어져서 걱정이에요.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뭐 내가 직업전선에 나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지금의 현상입니다. 유럽 같은 데는 학비도 없어요. 이 나라 국민 또 뭐 3%는 또 외국 유학생도 받아들이고 굉장히 그 합리적인 구조 속에서 학비도 없이 공부를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요즘은 악기를 다루는 것도 잘 안 한다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피하는 거. 그런 세상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아주 편하고 재미있고 쉬운 일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계적인 그 분위기인데, 우리나라,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하는 바대로는 어떻게 우리의 지위가 이럴까 하지만 세계적인 지표에서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하위 구조에 있다. 국회의원 수를 보더라도 정말 30%는 여성을 의무적으로 비례대표에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겨우
그래서 한 20, 30명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내각도 스페인 같은 데는 50%, 10%입니다. 제가 유엔에 갔을 때 노르웨이의 여성부 장관이 유엔에 갔을 때 만나자고 만났더니 그도 세 아이의 엄마예요.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이제 한다고 하면서 거기도 최소한도 30% 이상의 여성 장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 저는 맨 처음에 출발할 때 혼자, 그 다음에 끝날 땐 둘, 복지부 장관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그 일을 했고요. 지금은 세 사람이죠. 조금 들어 넷 피어진 장관이 보훈처 장관이 장관급이 됐기 때문에 넷이죠. 환경부, 여성부, 국토부, 그리고 보훈처. 그래서 네 사람이고 뭐 장관급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그런 거는 뭐 내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만큼 상위 그룹의 여성의 숫자는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교단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추격파적으로 하는 그 여성 엑스포 대회를 가보니까 장로님들은 그래도 여성들이 많이 계시고 교회를 뒷받침하고 교회를 받드는 분들 중에는 뭐 여성이 너무나도 많지만 직분을 고위직으로 갖는 직책은 거의 남자 목사님들이 하신다든지 남자 장로님들에게 양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이제 미래사회는 아마도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요즘 누가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그냥 어떻게든지 공부를 시킬 거고 딸은 지가 허면 하고 말면 말지 뭐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어느 세대에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어떤 교수하고 제가 어느 회의에 가서 동침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는 과거에 그분이 지금 50대인데 그 자기가 친정에서도 그 대구 사람인데 공부를 잘하고 그러니까 남동생 길을 꺾는다고 넌 좀 그만하라고 어머니가 그러셨고 결혼하니까 또 남편의 길을 꺾는다고 너는 좀 미국을 같이 유학을 가서 남편보다 먼저 이제 학위를 따고 이러니까 시어머니가 노골적으로 네가 남편의 길을 꺾어서 남편이 이렇게 안 된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의 그 사고구조 속에는 많이 잠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 사회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그 교육제도도 보면 그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다기보다는 주입식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한번 KBS 프로그램에 그 마타 호셰프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 What do you think? 네 생각은 뭐냐?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교육은 학교 갔다 오면 엄마들이 아이고야 너 선생님이 너 몇 번 시켰어? 뭐 배우고 왔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지만 너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 네 생각은 뭐냐? 라고 묻는 것이 그들의 부모이고 학교 교육은 대개 호크네스 테이블, 타원형의 테이블에서 교육을 시킨대요. 이스라엘 교육은. 우리는 이렇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강의식으로 대면을 하는데 보통 다른데 요즘 포럼도 가면 대개 그 허클레스 테이블, 뉴턴 테이블에서 강사와 같이 앉아서 토론하는 형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가 모이지도 잘 않지만 한 20, 30명 모이는 그룹에서 이렇게 그 둥근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강사와 듣는 분들이 한 20, 30분 발제를 하면 서로 질문하고 토론식의 강의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창의적으로 교육시키는 것.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물론 자녀를 교육시키고 또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에 중추점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교육도 여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곤하세요? 아니요. 그래서 빨리 끝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1시간 반을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조금 너무 폭염이고 하니까 빨리 좀 끝내겠습니다. 그만이 네. 10분만 쉬시면 이제 거의 다 강의가 좋으셔서 2시간도 좋다고 그러니까 10분만 쉬도록. 근데 간식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 휴강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의견에 따라서. 저기 훌륭하신 목사님의 말씀도 20분이 한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조금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여성이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역시 자녀 교육에 대한 거고, 또 뭐 말인즉슨 그 출산율에 저하도 여성들의 그 의식이 문제입니다. 저도 그것은 함께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좋아지는 사회 환경, 또 여러 가지 그 시대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출산율을 낮추는 그 요인이 되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정부가 뭐 아기를 둘 낳으면 뭐 1,000만 원 줄게, 뭐 셋 낳으면 뭐 2,000만 원 줄게,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애를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아이를 많이 출산하는 저희 교회도 아기 낳을 때마다 목사님께서 뭔지 축하를 해주시고 뭐 이렇게 선물도 주시면서 둘째 낳을 거예요 이렇게, 셋째 낳을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면 그 대답하는 분들이 얼른 대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웃고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째 좀 대답을 못 들었다고 이렇게 섭섭해 하시는 것도 늘 매주 경험을 하는데, 역시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 중에 이것도 하나의 나라 사랑이고, 또 우리 사회, 우리 인류의 그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조해 주셔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묘책이 없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뭐 정부 관계자라고 이렇게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나마라도 안 하면 또 어떡하겠나라는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뭐 10만 원, 20만 원 뭐 얼마 줘서 낳는 게 아니라, 그 유럽의 제도를 보면 아이가 자라가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뒷받침해주는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독일 같은 데는 장애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모든 소모품을 정부가 다 대준다든지, 장애를 가진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그 보살펴주는 그 어떤 페미니즘이 굉장히 그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아마 아이를 그래도 뭐 그쪽도 겪고 있는 현실이고, 세계적으로 지금 다 뭐 아프리카의 뭐 몇 개 나라를 빼놓고는 지금 저출산 때문에 걱정 안 하는 나라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것이 정말 기도 제목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가장 큰 목표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어요. 어떻든 행복이다, 행복하려고 사는 거다. 또 왜 교회에 나가는가? 물론 정말 그런 질문을 할 때 그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복을 주시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간다. 사실상 그게 몇 프로를 점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경지에 어느 정도에 이르러서 정말 내세를 우리가 인정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조금씩 접근해 주시는 목사님에 대해서 더 친근감을 갖는 건 또한 사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정말 교회가 행복을 주기 위한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뭐라 그랬냐 하면, 왜 어떤 것이 가장 행복한 거냐라고 했더니, 참 최근에 젊은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다 느끼는 거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사상 최대의 고용률이 떨어져서 지금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실업자가 많은 곳이죠. 그래서 그게 좀 굉장히 국가적으로는 걱정인데, 근데 그 칸트가 말한 거 보면 할 수 있는 일과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것들이 행복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희망과 꿈과 목표다. 희망이 없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쪼록
목사님들께서 정말 행복을 향해서 가는 그 목회가 되시도록 좀 해주시고, 물론 또 그렇게 지향점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래서 희망과 꿈을 갖는 그런 그 목회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지난 그 학자지만 스티븐 코스비의 그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이 제가 40대, 50대 때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그 스티븐 코스비가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랬더니 10가지로 얘기를 한 게 있어서, 뭐 다 싫은 내용이지만 한 번쯤 머릿속에 생각해보고 하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겸손하라. 그리고 말과 행동이 같아라. 언행일치. 그리고 정의로워라. 그리고 사랑을 많이 가져라. 그리고 절제해라. 용기가 있어라. 인내해라. 근면해라. 소박해라. 수수해라. 이런 것들을 그 스티븐 코스비가 그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더라 라고 제언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들으면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인생의 삶이라는 게 뭐 다른 건 없고 어떻든 이제 이런 그 맥락 속에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미 그 예언을 했던 미래학자나 기타 그 많은 지도자들이 이제는 여성이 정말 평등한 삶을 사는 세상으로 왔다. 최근에 벌어졌던 미투, 여러분 안희정 사건이라든지 오늘 무죄가 났더라고요. 그것도 뭐 결국은 저 판단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대답을 하라 그러면 뻔하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 여기 남성 목회자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 판단은 이제 각자가 알아서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정말 아들, 딸을 구분하지 않고 남성, 여성을 구분하지 않는 세상 속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미래 사회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평등일 것이다.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시점에서 봐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탁삭선 씨의 말대로 저는 그 교회도 그리고 가정도 또 대인관계에서도 평등한 관계로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장관을 했으니까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지표를 항상 사람들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살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그 우리나라에 굉장히 표준 그 말하자면 그 많이 우리 국민들 속에 벽을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전화를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를 가도 될까? 이런 곳에서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장관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하고 살고 있을까? 라고 하는데 저는 10년 동안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또 정말 한 2년 장관을 했는데 그 이후에 10년 생활을 장관처럼 사는 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여성으로, 그리고 시민으로서 그때의 업무를 맡아서 했을 뿐이고요. 그래서 10년 만에 우리 집에 온 친구가 아니 장관을 했는데 왜 이렇게 조그만 집에서 아직도 살아?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은행 다물털로 들어간 것도 아닌데 주는 월급만 가지고 살았고, 또 장관이라는 이름 때문에 조금 돈도 많이 써야 돼요. 품위 유지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쓰고 이러면 내가 10년 전에 살던 집, 20년 전에 살던 집에서 사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뭐 부동산 투기를 하러 좀 관심을 갖고 다녔다면 장관 못했겠죠. 근데 거기는 청문회 때 보면 맨 부동산 투기 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여기서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평범한 삶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학교에 나가고 아직도 꼭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할 조건이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봉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혜택을 입은 내가 사회를 향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제가 사실은 4살 때 어머니 등에 업혀서 대한민국 남한 땅으로 나온 탈북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이북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거기도 연백에서 제가 피란을 나왔는데, 그래서 엄마 아버지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요만한 모래알 같은 역할이라도 해보겠다라고 한 것이 사몽학교라고 하는 탈북자들이 만든 학교의 후원리장을 3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과를 내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10명으로 시작했던 게 54명을 아파트 3개를 얻어가지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그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것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결정인지 누구나 그렇겠지만 탈북자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그 대열에 낄 수가 없을 걸 그만두고, 그 이후에는 통일희망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매월 넷째 토요일에 숙명여대에서 그 통일 포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시부터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고 6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 끝내는 그런 포럼을 준비를 해서 1년에 7, 8차례에서 지금 45회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포럼은 돈을 안 내는 게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서 조금 받는 월급과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충분히 봉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료로, 그리고 숙명여대가 제가 하는 일에 그 협조를 하느라고 강의실을 무료로 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미래를 향한 여성들의 삶은 굉장히 희망적이고, 그리고 또 이제는 정말 평등한 사회 속으로 여성들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고, 역사적인 것도 지금은 계속적으로 여성들의 역할이 어때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많이 조명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좌우명처럼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하고, 오늘 너무 지루하게 길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끝내겠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그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도 목회를 하시는 과정에 또 이웃과의 교류를 하는 과정에 이런 용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4P, 4P, 그러니까 P자가 4개 들어가는 용어를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특히 여성들에게 이 말을 저는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드를 가져라. 자기 일에 대한 긍지, 자기 자신의 존중. 왜냐하면 여성들은 대체로 어려서부터 길들여집니다. 오빠 밥상 차려줘라, 오빠 물 떠다줘라, 남동생 뭐 해줘라,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게 모르게 남성 중심적 주도적 관점에서 여성은 붓자를 달아야 되고 또 여성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틀에 매여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존중감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어떤 때도 보면 남성과 여성을 다 같이 만나는 자리에 가도, 저부터도 그래요. 솔직히 명함을 내주는 일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어요. 남성들은 뭐 조금만 몰라도 길게 써가지고 명함 만들어서 다 도를 누고 이러는 문화가 있는데, 아직도 남녀가 같이 모이는 데서 보면 여성들은 여성끼리 이렇게 또 뭉쳐진다든지 기타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긍심에 조금 위축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프라이드를 가져라. 1년에 한 번씩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한 선물을 하기도 하고, 나를 위한 자긍심을 갖는 것이 연령을 고한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60대 70대니까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 의식을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는 여성이 중심이 되고 여성주의적 배려가 중심이 되는 사회로 축이 이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드를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패션, 열정을 가져라. 인터넷에서요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열정이랍니다. 누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럴 만큼 인간에 있어서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을 갖는다는 것은 성공의 여부를 가르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 내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신의 자긍심도 중요하고 그것에 뒤따르는 열정을 가지고 살 때 정말 어떤 성과가 더 나타나지 않을까. 자신의 목표에 따라서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포지티브. 정말
어떤 일에든지 왜 물컵을 비유하는 TV에 얘도 나왔는데 반 컵을 놓고 반 컵밖에 안 남았다는 사람이 있고 반 컵이나 남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반 컵밖에 안 남았다는 사람보다는 반 컵이나 남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행복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역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긍정적인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세상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있는 입장에서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프로페셔널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뭐 이 나이에 뭘 할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충분히 목표를 설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찾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P를 가지고 인생을 개척하고 또 인생에 임한다면 좀 성공하지 않을까. 특히 여성들이 갖기 힘든 자긍심에 있어서는 여성들에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목회를 하시면서도 여성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눅 드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정말 용감하니까 여기까지 오셨지만 이제 앞으로도 프라이드, 긍지를 가지고 나가시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열정을 보태시고 또 긍정의 힘을 믿으시고 그리고 목회를 하시지만 성경적으로나 기타 어떤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교인들을 대하실 때 여러분이 성공적인 목회자로서 성공적인 여성으로서 또 성공적인 남성으로서 살아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위해서는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또 뒷받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러니까 그러나 이렇게 추춤추춤하지 말라. 또 누가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못해 라는 말을 하지 말라. 이곳에서도 어떤 역할을 맡겨드릴 때 아이고 못할 때 못하는 일은 내가 해보지 라고 하는 긍정적인 열정을 가지고 하신다면 캔나 나는 못해요 라는 말을 내 사전에서 없애라.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일을 시켜드리면 그거는 어려워서 못하겠다. 어렵다는 생각을 의식에서 지워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제가 그 학생들이나 또 여성들의 모임에서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긍정적인 그 삶의 태도라든지 기타 이런 쪽에 그 여성들의 미래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오늘 제가 모시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매번 이렇게 상식적으로 대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님들이시라는 것 때문에 조금 긴장도 되고 좀 그냥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한 목사님 사모님과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학교를 나왔고 그래서 이제 저 모임에서 요청을 해서 그냥 어려운 그 강의지만 대답을 드렸는데 오늘 조금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그 합당한 그 준비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막상 좀 하니까 좀 어렵기도 하고 힘들었습니다. 네, 모두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없으시죠? 질문은 없으시죠? 그래서 뭘 강의하시는지요? 숙대가 아니고 제가 나가는 학교는 그 신한대학이라고 의정부 바로 입구에 있는 그 대학에서 사회복지행정론하고 정책론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그 석좌 교수로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성가족부의 그 인권진흥원이라고 그 미투 운동의 분산지이기도 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에 이제 그 이사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몇 가지 역할을 주셔서 사회와 더불어 호흡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네? 다시 한번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뭐예요? 다른 얘기라는 거.
되죠. 아니, 제가 오늘 와서 좀 그 감동 깊은 것은 목사님 사모님인데, 아이고, 저기 70이 넘은 목사님 사모님이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의 식사를 손수 다 준비를 몇 년째 하신다는 걸 듣고, 아우, 이렇게 가족적이고, 내가 그래서 힘들지 않냐니까, 아, 그래도 몇 번 하니까 힘이 안 든다고 말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런 정말 그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 그것도 정말 하나님 뜻에 의해서 그 한 목사님이 하시니까 그런 일을 하지, 저보고 하라 그러면 더 못할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